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영상 1.4도, 습도는 40%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법인에 총장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최성해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라면서 폭로했던 인물입니다. 이 논란은 그의 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교육부는 2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최성해 총장 학력 중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 석사, 미국 워싱턴 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성해 총장 정경심 교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교육자적인 양심과 친분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됐지만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자적 양심을 언급한 사람이 자신의 학위를 속인 행위는 어찌 판단받아야 할까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으로 보면 유죄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그런데 사문서 위조는 최성해 총장의 허물 아닙니까? 그나저나 이런 최성해 씨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했던 검찰 그리고 언론, 뭐 할 말 없습니까?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용수처에서 용수처장 김용민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뉴스 오영오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시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KBS 주차장은 뭐랄까요. 네. 혼잡 정도가 아니라 뭐 아수라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지옥의 광경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제 차 때문에 더 지옥이 되지 않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오늘 뭐 연말 특집이라서 그런지 네네. KBS 주차장이 정말 대만원입니다. 예전에 이 주차장에서 한 30분을 자리가 없어서 빙글빙글 돈 적이 있었어요. 네. 예. 30분 정도면 아직 KBS 출입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한 40분은 돌아야 돌았구나.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3일 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방중을 하게 되는데, 이 방중을 계기로 일정 첫날인 23일 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청와대가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 한중 관계 발전 및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네.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이어서 6개월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 네. 특히 이 자리에서 한중 정상은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도 좀 논의할 것으로 보여서 네.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이 회담 이후 같은 날 청두로 이동을 해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와 회담에서는 이 한중 실질 협력 제고 방안과 한중일 이 3국 협력 틀 내에서의 이 한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울산광역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경쟁자에게 경선 불출마 대신 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와대가 네.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의 경쟁자를 회유했다. 네. 이런 의혹이 들게 만드는 보도예요. 경선에 개입했다. 뭐 네, 이런 청와대가. 뉘앙스가 있는 보도인 거죠. SBS 보도입니다. 네. 이 민주당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울산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SBS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몇 달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높은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 경선에 나가지 않는 대신 다른 자리를 가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어제 이 검찰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수첩을 확보했고 여기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후보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며 이 청와대에서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SBS 보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셈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이 보통 정치 관련 논의는 정무수석실에서 하지 이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연락한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행정관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제안한 것은 이 본인에게 과분한 자리였다 이렇게 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정작 이 민정수석실에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SBS 보도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입장을 내서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SBS 보도 내용, SBS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부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이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서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총영사나 오사카 총영사 얘기가 나와서요. 네. 그리고 뭐 공기업 사장 등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사적인 자리에서 자리 제안이 오면 받으라 이렇게 본인들의 친구들이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것은 본인 생각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었다. 네.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언론은 이런 상황에서 뭐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었다. 라거나 네.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라거나 등의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SBS가 단독 인터뷰를 했다라는 보도는 무엇인지 그 임동호 뭐 전 최고위원이 뭐 얘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얘기를 잘했는데 뭐 언론에서 잘못 보도를 한 건지 네. 그럼 또 원래 정무수석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했다고 하는데 네. 한병도 정무수석의 이름은 왜 나오는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죠. 의아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 민정수석실에 있지 않죠? 네, 정무수석실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네요. 임동호 최고위원 발언. 뭐 SBS 보도가 잘못됐다면은 임동호 최고위원 발언을 왜곡한 거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예.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임동호 최고위원이 뭐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당사자 그 해당 보도의 얘기를 덧대서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검찰발 정보인 것 같은데. 네, 다른 쪽에서 정보가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네. 거죠. 검찰에서 그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보도할 때는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입장을 제대로 들었는지 또 의아함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2016년 총선 당시 청와대가 비례대표 명단을 당시 새누리당에 내려보냈다.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이거야말로 선거 개입이네요. 청와대의 선거 개입.
뭐 이미 그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요. 네. 근데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뒷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네. 신동아의 어제자 보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현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는데 네. 이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좌관인 장성철 전 보좌관의 폭로입니다. 네네. 이 다름 아닌 20대 총선 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야 할 인사들의 명단을 당시 새누리당에 보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네. 이 장성철 전 보좌관은 이 새누리당 공천 발표가 있기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들었으며 이들이 총 6명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군지 명단이 있습니까? 이 6명 전체의 명단은 없고요. 네. 이 중에서 5명의 의원들이 당선이 됐는데 이 5명의 명단은 나왔습니다. 네네. 이 5명은 강효상, 신보라, 김연아, 유민봉, 최연애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강효상 의원은 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명단이 전달됐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라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예. 신보라 의원도 당의 공식 발표 이후 이 자신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라면서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연락받은 것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러면 뭐 아무 연락도 없이 청와대에 의해서 간택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런 의미인 걸 수도 있고 뭐 장성철 전 보좌관 뭐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니까요. 네. 근데 뭐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장성철 보좌관이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얘기냐면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비서관급 이상의 핵심 관계자가 이 자신한테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들의 생각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 비박계 의원 그리고 이 나이 먹은 불편한 친박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것. 나이 먹은 불편한 친박들. 2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네. 서청원 의원과 이인재 의원. 그래요? 네, 이름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편하게 여겼군요. 네. 예. 그리고 경쟁력 없는 친박 후보를 내세우다가 이 선거에서 패배해도 좋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80에서 90석 정도밖에 얻지 못하더라도 친박 단일 대우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당시 이 청와대 핵심들의 생각이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 안정권의 순위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가 이렇게 당에다가 지경 아닌 지경을 내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바른정당에 합류하려고 했는데 네, 비례대표다 보니까 당적은 계속 자유한국당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인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덕에 비례대표 배지를 단 것일 수도 있는데, 예, 단일 국면에서는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킨 것은 아니었네요. 예. 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5명을 찍어서 이 청와대가 내려보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장성철 전 보좌관의 주장인 상황입니다. 예. 장성철 전 보좌관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네네. 예. 그렇지 않아도 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총선 때 박근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발언을 일전에 한 바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의견 조율을 하고 언론에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네. 참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했던 판사와 검사의 설전이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오늘 오전에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이 송인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및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네.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과 재판부가 예.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예. 지난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재판부는 이게 뭐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왜 이런 기초적인 사실이 기존 공소장과 다르다라면서 네. 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잔뜩 열받았어요. 네, 이에 이제 검찰이 계속 항의하자 뭐 검찰이 왜 틀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판사가 호통을 치기도 했었는데 네네네. 오늘 재판에서는 이 검찰도 작심을 했는지 판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좀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검찰에서 총 9명의 검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게다가 또 이제 부장 검사가 직접 법원에 나왔을 만큼 수사 책임자가 공판에 네네. 나왔어요? 네네, 고영건 공판 준비 기일에. 부장검사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거 다음 재판에는 혹시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 나오고 그 다음 재판은 윤석열 총장이 나오는 건 아닐까 모르겠네요. 네, 예. 중앙지검장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배성범. 네. 네네. 어쨌든 이 검찰은 재판 전부터 이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 재판이 좀 진행이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송인건 판사가 그때 네. 검사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퇴정시킬 수 있다. 아마 이 나라의 법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네. 일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 변호인이 막 그 고성을 지르고 막 강의를 해서 퇴정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은 네네. 검사가 퇴정되는 일은 뭐 과거에 없었다고 없었죠. 네. 법률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저번에도 뭐 퇴정은 실제로 당하진 않았지만 네네. 어쨌거나 이제 송인건 부장 판사가 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검찰이 이제 증거 내역을 변호인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뭐 보석을 신청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 예.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송인건 판사는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 재판부의 예단이나 이 중립성을 지적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다. 이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서 되돌아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네. 이 검찰이 계속 그 의견서에 대해서 진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네. 돌아보겠다고 말했고 공판 조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3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네. 이 재판부는 앉으라 이렇게 반복해서 지시하는 상황이 한 10여 분이나 가까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결국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는데 이 참석한 고영곤 부장검사가 진심으로 의견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자 재판부는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에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하자 재판부는 그냥 말을 끊으면서 기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무슨 내용이 이의 제기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기각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또 네. 앉으라 이렇게 또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로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시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이를 끊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네. 한 검사가 이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법정에 출석한 8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의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정말 이것도 참 보기 힘든 일인데 뭐 재판에 검사가 9명이나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보기 힘든 일이긴 하죠. 네. 그런데 또 재판부는 또 거기서 일종의 뭐 굴하진 않고 검사가 일어나서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검사님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묻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이 법에 따라서 이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이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재판부가 설정한 의제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라면서 검사 모두가 오늘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렇게 네. 검찰 측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30년간 재판을 해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그러자 이번에 이 고영곤 부장검사가 이제 변호인을 향해서 변호인은 우리를 비난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재판을 마친 뒤 이 변호인은 검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이것이 우리 사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현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오늘 정말 역사에 기록될 그런 상황이 네. 법원에서 발생했네요. 공판의 네. 역사를 새로 썼다고 봐도 그렇죠. 무방할 것 이건 같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 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최윤희 씨가 발탁됐다고 해요. 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던 수영 선수 출신입니다. 네. 이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가 네.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이 됐고요. 그리고 신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이 그리고 2차관의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고민정 대변인은 인선에 대해서 이 조대엽 위원장은 사회복지, 노동복지, 사회운동, 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다 이렇게 추켜 세웠고요. 그리고 이 최윤희 문화부 제2차관에 대해서는 체육계 혁신과 관광 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최윤희 2차관 네네. 이분의 그 남편이 록밴드 백두산의 유현상 씨. 네, 그렇습니다. 여자야 이 노래. 네. 유현상 씨는 본인의 흑역사로 꼽는 노래를 하필이면 부르셨네요. 아 그래요. 아니, 최근 노래라서 불렀는데
가수 이지연 씨의 네네. 또 매니저로 또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유현상 씨. 그래서 유현상 씨하고 최윤희 선수의 결혼 정말 세계 결혼으로 또 꼽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분이 또 생각이 나서 슬쩍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네. 최윤희, 이차관. 자, 문희오님 팝콘 각이다. 아마 뭐 판사 검사 사이에 설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최정미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 판사 위에 검사가 있다 하면서 풍자하신 거겠죠? 네. 네. 요새 그 방청권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퇴근 시간 앞두고 통행량도 늘고 있는 데다가 작업 여파는 더 길어졌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충주 부근 2차로에서 작업합니다. 두정터널부터 충주 나들목 쪽으로 8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입장휴게소 부근의 작업은 끝났는데요. 북천안부터 7km 구간 정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기흥 동탄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서울요금소에서 판교 쪽으로 밀리고 있고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동수원에서 북수원 나들목 사이 5km 구간은 작업 여파로 막히고요. 더 가선 군자분기점에서 월곶까지나 서창 부근에 정체가 시작되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인데요.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종암분기점부터 여파받고 있고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성산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목소리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녁 8시 유튜브 KBS 콩 계정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이 노래 부르는 주인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크리스마스 특집 공개방송 징글징글 2019 유튜브 라이브 저녁 8시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콩 KONG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oming soon. In the snow.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노래 좀 내려주세요. 노래 좀. 예. 미국 연방 하원이 이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탄핵 소추가 된 게 아니라 상원을 한번 또 거쳐야 합니다.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일단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상원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 지난번에 또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현재 몇 시입니까? 새벽 3시 27분.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부터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예, 일단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주에 두 가지 항목의 탄핵 소추안을 승인해서 이제 본회의에 올렸는데 하나는 권력 남용, 두 번째는 의회 방해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과반수를 넘겨도 탄핵안이 통과되는 거였는데 어제 모두 과반수를 넘겨서 채택이 됐거든요. 일단 권력 남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 원조를 빌미로 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이제 의회 방해는 하원이 탄핵 조사에 착수했을 때 행정부 관리들에게 협조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안 통과가 유력했고요. 일단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식적으로 탄핵 대상이 된 겁니다. 네, 그래요. 역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번이 세 번째죠. 그 전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그랬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전에 68년도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나는데. 예, 어쨌든 세 번째. 예. 자,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에 반대했던 공화당 측의 입장과 반응 어떻게 뚜렷하게 갈리나요? 예, 뭐 민주당 측은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통해서 미국이 추구해온 헌법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네. 이번
탄핵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이제 공화당 측은 권력 남용, 의회 업무 방해 두 가지 모두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확인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탄핵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 탄핵 소추안의 어떤 표결 결과를 보더라도 찬성은 거의 민주당, 반대는 모두 공화당, 모두 이렇게 둘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할 리 없는 트럼프 대통령 당장 반응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다 반응을 밝혔나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유세 순방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순방 중에도 이 소식을 접하고 이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에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하는 거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은 부당하다 이런 뜻을 거듭 밝혀왔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기분 좋을 리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상원에서 이 탄핵 심판이 부결될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여유는 갖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상원으로 넘어갔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네. 연방 대법원장을 주재로 해서 상원 의원 100명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전체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네네. 지금 100석 가운데 53석의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47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공화당에서 20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일단 상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아마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열릴 전망입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현재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원에서 역시 탄핵이 가결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직무가 정지된다든지 할 텐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 상원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그럼 뭐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니군요. 예. 바로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탄핵되는 겁니까, 그럼? 파면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직무정지와 함께 파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번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미국이 둘로 나뉘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탄핵 찬성 반대 어떤 그런 구성을 보면은 이제 공화당 지지층이 한 90%는 탄핵에 반대하고 있지만 또 민주당 지지층의 한 80% 이상은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치 성향과 지지하는 당에 따라서 찬반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인상적인 것은 이 탄핵 공식 조사가 시작된 지 이제 석 달이 다 됐거든요. 물론 어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40%대로 별다른 변동이 없는데 이제 이런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 탄핵은 뭐 하원에서 어차피 통과될 거였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미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여론의 변동이 없는 거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선이 또 임박한 상황인데, 이번 그 하원 탄핵 소추안 가결, 이게 그 대선 전국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손익 계산을 해보면은 어느 쪽이 좀 더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될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이제 뭐 민주당 측에서도 아마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선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선 안 될 거다 이런 거 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는 그래도 이제 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제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한 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노렸을 거다 이런 분석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공화당 측에서도 역시 지지층 결집은 좀 됐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상원에서 만약에 탄핵 심판이 부결이
연결이 되면 민주당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던 러시아 스캔들부터 네. 이번 탄핵 국면까지 사실은 그 민주당이 완전한 승리다라고 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 측에 어떻게 보면 역풍이 불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아마 공화당 측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타격을 입었겠지만 언제든지 이제 국면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이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이 탄핵 국면을 계기로 해서 뭔가 더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전망이 좀 있습니다. 재선 그리고 이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대응 이걸로 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지가 많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그 북미 관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까지 와서 요청했는데 네. 푹 죽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나요? 물론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곧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 크리스마스 선물은 반어법적 표현이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압박하기 위해 쓴 표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비건 대표가 사실 만나자라는 요청까지 했는데 네. 만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북한 측이 비건 대표를 만나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을 명확히 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측은 뭔가 좀 새로운 셈법을 비건 대표가 만약에 가지고 왔으면 만났겠지만 전혀 그런 지우가 없는 데다가 비건 대표를 만난다고 해서 뭐 새로운 셈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 측이 나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비건 가방에 뭐 특별히 북한에게 줄 선물이 없었던 거군요. 예, 특별히 그렇게 좀 판단했고 지금 아마 북한 측도 미국이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나서지 않았고 이제 아마 북미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인터뷰.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새벽 3시인데 거기는 네. 잠을 깨워서 연결해봤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자, 노정민 통신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그 이른바 흑색 선전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근거도 없이 맥락도 없이 박용진이가 싸가지가 없다더라. 네. 박용진이가 어디서 저 길거리에서 침 뱉는 거 봤다. 네. 말로는 저렇게 정의로운 맨날 척하면서 부부싸움 한다고 하고 이런 근거 없는 가 선거 때는 더 쉽게 왜냐하면 진영별로 탁탁 짜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추기는 경우도 있죠. 힌트 드릴게요.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한다는 의미로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죠. 네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주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유세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제 예를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의 경우 그동안 100만 원의 보유세를 냈다면 앞으로는 103만 원.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100만 원 보유세를 냈다면 앞으로는 12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언론을 보니까 세금 폭탄이 가해질 것이다 그랬는데 세금 폭탄일까요? 한 3만 원 늘어나는 정도 같고 20만 원 늘어나는 정도 같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종부세하고 일반적인 재산세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유세 부담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한 자릿수를 넘지 않는 재산세 부담 증가가 있을 거고요. 한 자리를 하면 뭐 한 5% 1억짜리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한 3%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3%, 5%, 막 100만 원 냈다면 103만 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 정도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그 구간을 넘어서는 이제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효과까지 좀 더해지기 때문에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면요.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이었다면은 아마 한 120만 원 정도 늘어날 거고요. 그밖에 안 늘어요.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사냥꾼들에게는 중과세가 특효약이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김기식 위원장은 아파트 사냥꾼들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릴 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자꾸 일부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그 얘기도 여쭤보려고. 그 집이 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미 이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집을 다 가질 만큼 집이 공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가 보유 비율이 60%를 안 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다주택 보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위 빚을 내서 담보대출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파트 사냥을 하고 다니면서 사실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집 사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수요자들도 따라서 아파트에 자꾸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보다 더. 김용민 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선거법 담판을 시도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석패율제는 못 받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중 등록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중 등록제는 지역구 후보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이중으로 등록해서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석패율제 대안으로 제안한 이중 등록제. 정의당은 이 이중 등록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정당 명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은 석패율은 죽어도 안 된다 하고 대신 민주당이 저희들에게 역제안을 한 겁니다. 변형된 형태로 그러면 이중 등록제라도 도입을 해서 이 간극을 좀 좁혀보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선거제를 빨리 좀 정리하고 공수처나 경기 수사권 조정을 개혁의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에게는 긍정적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연동형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합의를 한 거죠. 가합의지만. 그러면 이중등록제로 제안이 정식으로 오면 그거는 받으실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을 됐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당에서는 안 된다고 했죠. 무슨 소리냐 느닷없이 캡을 들고 나오더니 이번엔 이중등록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석패율 제고 요청의 의미,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석패율 제고 요청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더 협상을 통해서 조건 제한 검토와 철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논의하자 이런 말인데요. 박찬대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가지고 네. 대표 간에 협의를 하고 예. 협의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의원총회에다가 이렇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예.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고를 우리는 요청을 하는 게 의원총회에 우리가 의사이고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진행을 하되 예. 우리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전부 다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예. 같이 포함돼 가지고 의논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꼭 재고 요청이라고 하는 게 석패율제 철회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만은 아니지만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용민 라이브. 북한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까? 장거리 탄도미사일일까? 인공위성일까?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사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조성열 위원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말로 미사일 쏘아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는, 단순하게 북미 협상 문제만이 아니라, 네. 북중 관계까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크리스마스 선물의 내용을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일체의 어떤 대미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선언,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충격파로서 아마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표현해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그러면 대응 조치는 어느 수위에서 조절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예, 지금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는 미국으로서는 일단 모든 파탄의 책임을 이제 북한에게 지우면서 네. 굉장히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할 거라고 봅니다. 더 준의 한 걸음 더 듣고 오겠습니다.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쏙 인터뷰. 노래를 듣다 말아요. 자, 시간이 없어서 쏙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공소시효가 뭐기에 지난달 있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의 재판인데 김학의 전 차관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 무죄였을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은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철 씨를 경찰에 재고소했는데요. 공소시효를 바꿔라.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피해 여성의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찬진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이찬진 씨하고는 동명이인이시죠? 네. 예. 자, 어제 그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변호사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네. 그래요. 자,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 여성이 2014년 첫 고소한 이후 이들을 다시 고소했는데요. 김학의, 윤중천을요. 변호사님은 이 피해 여성의 대리인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일단 사건의 내용과 이번 재고소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네. 2006년 7월부터 2008년 한 2월까지 한 1년 8개월간 지속적으로 벌어진 그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 사안이었는데 원래 이게
드러나게 된 거는 원주 별장 성접대 관련된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그 2013년도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대대적인 수사가 이제 개시됐던 거죠. 그때 했는데 이 피해자는 당시에 그 고소인이 아니었는데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피해 사실을 그 진술해달라고 경찰의 설득을 받아가지고 이제 과거에 1년 8개월 동안에 노예화돼가지고 피해를 당한 부분에 진술을 한 겁니다.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김모 법무부 차관이 그 새로운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그 임명되자마자 이게 이제 불거지면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크게 비화됐던 사건인데요. 네네. 경찰에서는 그게 이제 처음에 성접대 가해자와 접대받는 자들이 성접대 사건 프레임으로 이제 조사하다가 성폭력 사건이 워낙 중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성폭력 범죄를 이제 입건을 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그 권력작용이 이제 됐다고 보여지는데 경찰과 검찰의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거기서 발생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은 그 당시 입건조차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을 그 입건조차 안 하고 이 피해자와 관련돼서는요. 윤모 사장에 대해서만 일부만 입건해가지고 하고 성폭력 사건 내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불기소한 그런 게 1차 사건의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 억울해가지고 정식으로 고소를 2014년에 했는데 이건 1차 사건에 이제 무혐의나 이렇게 처리된 그 전례가 있다는 이유로 가볍게 그냥 각하하거나 무혐의 처리해서 물밑에 덮여진 거죠. 각하하고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내린 거죠? 네, 검찰이 한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조사도 피해자 진술조차도 거의 받지도 않고 탄핵 거기 조서가 딸랑 1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전혀 진술을 하지 못했죠. 아, 그래요. 네, 그런 사안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묻혀 있다가 4년여 만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 권고가 돼서 조사 대상 사건이 돼서 진상조사단 활동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특별수사단에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처구니 없게 이제 성폭력 사건 중에서는 3건 정도 과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사안인 3건 정도만 추려서 윤모 사장에 대해서는 그 성폭력 사건으로 3건 기소하고 그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그 성접대 뇌물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 분리 기소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서 정리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그 오래전 사건이었어요. 2006년부터 이제 시작된 사건인데 검찰이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돼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거 재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하자면은 권고를 한 건데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전부 다 덮으려 했다. 아무리 봐도 덮으려 했다. 아니 이미 덮여져 있는 거죠, 그건. 이미. 그렇죠. 경찰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 있게 수사를 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기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러나 검찰은 다 묵살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는 이 성폭력 범죄로 다루질 않고 성접대를 받은 일종의 뇌물로 다뤄가지고 같은 사안인데 합동범 비슷한 건데 둘이 한 사람은 3건만 달랑 200여 개 몇 회의 범죄 행위 중에서 딱 3건만 뽑아가지고 분리를 해서 기소하고 김 전 차관은 그렇게 성접대를 한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접대냐 성폭행이냐 여기서 우리 변호인단과 이 법원 검찰의 시각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일단 2심 판결이 지난달 22일에 있었습니다. 김학의 씨가 말하자면은
성접대를 받았다. 이게 1심의 그 판단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처벌은 못하지만 그 성접대 뇌물 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 성폭력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죠. 아, 그래요. 그럼 검찰이 애초에 그 성접대로 봤는데 이 접대하고 폭행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주체에 따라 다른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 관점, 피해자 관점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관계이고, 그 성폭력 피해 여성을 그 사물화, 물건으로 취급하는 관계에서 가해자와 접대받는 자의 거래 대상물에 불과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참 아쉬움을 많이 남깁니다만은 그러나 이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처벌하기 어려웠다. 성접대 건이라 하더라도. 근데 결국에는 2006년부터 거의 2017년이죠? 17년까지 아예 이 사건에 대해서 묵살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자아내게 만듭니다. 검찰이 그때마다 사건을 무마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근데 이제 성접대건으로 이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게, 무죄로 나왔단 말이에요.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검찰은 어차피 무죄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성접대로 기소를 한 것인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난 6월 4일 날 그 기자회견 통해서 여성 사회 단체들이 비판했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분리 기소하면서 이 성접대로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하면 그 순간 이미 무죄는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2부 때 잠깐 다시 연결할게요. 자,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